네,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허락된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부터 한 4, 50분가량은 제가 두 분을 좀 독점을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또 이 사전에 저희가 고지해드린 방식으로 질문 주신 거는 제가 이따가 대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봉 첫날이지 않습니까? 네, 두 분 인사말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죠? 네네. 저는 아무도 없는 거 연출한 김종관입니다. 네, 오늘 개봉 정말 첫날 이제 GV를 하고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좀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우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도 관객석이 꽉 찬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진솔한 얘기, 또 영화에 관한 이야기 솔직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지금 오실 수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 오셔서 금방 매진이 됐는데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니었을까. 더군다나 오늘 또 개봉일이니까 말이죠. 자, 이제 감독님 이 영화를 이제 개봉하고 이제 사실 영화를 찍은 것은 한 1,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들었고요. 지금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이제 보면서 김종관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막 떠오르는 영화들이 많을 거고 연우지 씨 나오셨던 더 테이블을 떠올리시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들은 조금만 더 가까이를 떠올리기도 해요. 카페를 찍은 장면이나 네. 전화 통화하는 장면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최악의 아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를 처음에 이 영화를 이렇게만 해야겠다라고 처음 갖고 있었던 네. 최초의 착상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게 뭐 제가 이제 요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야기의 어떤 그런 그 좀 동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작업들을 하면 그 작업에서 그 다음 작업을 항상 그 작업을 하나 끝내놓으면 여기서 좀 뭘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되기도 했었고 저는 영화 작업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공간 하나에 사람 둘이서 나와서 대화하는 그런 식의 영화들을 처음에는 이제 그게 가장 미니멀한 구성에서 제가 지치지 않고 영화를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단편 작업들을 하다가 이게 되게 무궁무진한 패턴이 있구나 그 안에. 그래서 그걸로 해서 뭔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를 찍을 때 그 한예리 배우랑 이희준 배우가 둘이서 이야기하는 씬을 찍을 때 제가 테이블에 대한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공간에서 그 계속 대화로만 되어 있는 그런 걸 장편의 형태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테이블 하나를 두고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런 구성을 그때 생각을 했었고 테이블을 끝내고 나서 또 좀 그거를 형식적으로 또 다른 식으로 대화의 형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한 명이 여러 사람의 대화를 듣는 형식의 그런 이야기를 또 구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어떻게 보면은 또 구상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나 소재적인 측면에 대한 또 뭔가들은 또 다른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연우지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를 지금 다 완성된 형태로 오늘 드디어 이제 관객분들하고 처음 이렇게 마주하시게 됐는데 영화 처음 단계에서는 먼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시나리오 형태를 받으셨습니까? 처음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처음 제안 받았을 때요? 네네. 예, 이제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제가 이렇게 감독님 통해서 전화가 왔었어요. 평상시 전화를 이렇게 잘 하지 않는 분이신데 전화가 오셔서 처음에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다급히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때 저한테 읽어볼 책이 있다고 한번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로 이 신호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글로 접했었고
사실 처음에 딱 느꼈을 때는 감독님이 늘 작업하는 텍스트 자체가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확 와 뭔가 이렇게 오감이 확 뭐랄까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든데 근데 이제 그 전에 더 테이블 때도 그랬고 감독님이 항상 영화적으로 다가가는 어떤 방식이나 그런 뭐랄까 그런 태도들이 저한테도 항상 좀 더 많은 걸 자극시켜주고 해서 이번에도 저한테도 좀 많은 기회가 오고 또 많은 또 행운이 뒤따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부제가 있다면 연우진 활용법 뭐 이런 영화인 건데요. 네. 사실상 영화에서 보면 다른 모든 배우가 연우진 씨하고만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우진 씨 입장에서 그 모든 배우들을 그래서 캐릭터들을 마치 술래하듯이 그렇게 이제 영화를 연기를 하시면서 영화 전편을 관통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이제 확고한 중심이면서 화자이면서 또 청자이면서 또 사연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한 명씩 마주하면서 연기를 하는 그런 방식이 좀 약간 버겁거나 힘들게 느껴지진 않으셨어요? 사실 너무 기뻤죠. 더 테이블 때도 제가 다른 배우들을 너무너무 뵙고 싶었는데 이제 또 그랬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 있곤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정말 여기 계신 훌륭한 배우들을 다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저한테는 즐거운 작업이었고요. 정말 다른 배우들의 눈을 제가 이렇게 똑바로 오랫동안 쳐다본 적이 있었는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굉장한 경험이었고 정말 좋은 추억이었죠. 네. 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러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의 어떤 풍경들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찍은 허다한 영화들이 있으면 나중에 떠올릴 때 서울 참 아름답게 거기에 담겼었지 이렇게 기억을 대부분 못하죠. 근데 서울에 특히 이제 강북의 아름다운 풍경은 사실은 저는 한국 영화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김종관 감독님의 영화 풍경들이고 이 풍경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어떻게 로케이션을 잡으셨을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익숙하신 공간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챕터인 유진과 했을 때 걷는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공중전화 스팟 네. 그런 것들 다 어떻게 골라내시는지 일단 일단 제가 잘 아는 공간들이고요. 제가 근래 찍었던 영화들, 제가 이제 예전에 단편을 찍을 때도 제가 지금은 그 경복궁 등지에 이제 서촌이라고 불리는 쪽에 살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문동에 살았어요. 토끼 얘기하던 그래서 이문동에 오래 살았고 그때는 그 동네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제가 그 초기 제가 단편들 많이 찍을 때는 한혜종 그렇죠. 네, 이제 한의종을 다닌 건 아니지만 동생이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동생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그 이문동에서 주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서촌으로 와서는 그래서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종로구 쪽에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공간들에 대해서 기억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아는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서 찍는 것에 좀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공간들이 영화라는 무대에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조금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예를 들면 토끼 이야기처럼 이렇게 끌어들여서 영화의 에피소드를 삼는 것처럼 실제로 다니시는 공간을 영화에 끌어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하고 어느 면은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기억들이나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많은 거짓말들과 함께 뭔가 하나의 이제 픽션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또 이 창작의 묘미가 아닌가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게 저는 이제 초반에 저는 어쨌든 독립영화 작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산이나 뭔가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영화를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항상 뭔가 셋업된 공간이 아니라 제가 그냥 날 것 그대로 공간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날 것 그대로 그 공간의 모습들이 영화 안에 담기고 이제 그 영화 안에 그렇게 담기면서 뭔가 그 공간이 저장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도 되게 재미가 있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이 영화라는 무대 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비춰져서 우리들이 그 공간을 실제하는 공간들을 맨날 스쳐가면서 본 사람들이 그 공간을 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또 좀 재미같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이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상상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본인이 연기하는 모습을 당연히 또 연습도 하시고 대사도 외우셨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그 공간에 딱 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지은 씨가 나왔던 카페는 아니 수많은 카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지하도에 있는 그런 카페에서 연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첫 번째 에피소드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굉장히 멋진 뭐 술집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지극히 우리가 아는 김종관스러운 장소들 이런 장소에서 연기할 때의 느낌은 어떠셨는지 좀 여쭤봅니다. 일단은 뭐랄까 감독님께서 항상 하시는 작업 속에서는 그 공간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정말 어떤 대사를 내뱉지 않아도 영화의 주제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미장센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모든 에피소드가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텍스트로서 채워지지 않은 어떤 그 여백의 미를 공간이 채워주는 느낌으로 저도 많이 꽉꽉 채워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감독님과 작업하는 그 순간은 항상 이제 또 이렇게 제가 또 많은 배우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그 배우들을 뵐 수 있는 시간도 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딱 120% 이상의 무엇을 내 에너지를 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어떤 영화적인 미장센들에 대해서 저도 기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지점으로 접해지는 게 바로 김종관 감독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주는 공간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이지은 배우님이랑 했던 그 카페 을지로 상가 실제 있는 카페? 네, 을지로 입구에 있는 시티커피라는 데고 네, 거기는 명소가 되겠네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공간에는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쉬고 계시고 이제 그게 되게 좀 평온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어디 공원에서도 많이들 쉬고 계시지만은 좀 더 여유 있게 좀 쉬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공간을 항상 좀 영화 안에다가 담아보고 싶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노인들이 있는 공간들이 이제 마음이 편한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이거 감을 잡지 못하는 어떤 그 상황에서도 그 현장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분위기가 젖어드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하나 되게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지은 배우님이랑 찍는 그 에피소드를 가장 먼저 찍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조 출연자로 오시는 어르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도 이제 막 이제 대사 한 번씩 더 보고 이렇게 좀 우왕좌왕 준비하고 있을 때 감독님이 갑자기 이제 일어서서 그 어르신 분들한테 오늘 저는 이런 영화를 찍는 감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소개를 하시면서 이런 영화고 지금 어르신들이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제 영화에 어떻게 담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일일이 소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좀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우리 영화가 이런 영화지라는 생각을 딱 하게끔 해주더라고요. 사실 좀 되게 놀라웠어요. 네, 보통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잘 쉽지가 않죠. 네. 지금 첫 번째 에피소드 얘기하셨으니까 일단 뭐 그렇게 그럼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사실 이제 그런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카페 같은 데서는 이제 커피가 아니라 쌍화차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뭔가 계란도 먼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까지 들던데 사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어머니랑 만난 거니까 또 과거에 추억이 있으신 거니까 당연히 그런 카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지은 씨가 처음에 연기할 때 보면 약간 의외로 반말 막 섞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초면에 또라이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말투가 왜 그럴까 했는데 알고 보면 사실 이제 엄마랑 아들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사실 이제 연우진 씨의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특히 다 보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가장 연기를 귀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노숙자 이야기 같은 거 딱 하고 나서 제가 지어낸 얘기라니까 하면서 팔짱을 풀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보면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거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면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연기하셨을 때 첫 번째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의 마음 같은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워낙 이제 저도 이제 이지은 배우님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뵀지만은 다가올 때부터 그 미영이었어요. 정말 저랑 첫 만나는 어떤 그 순간부터 미영으로 다가와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지은 배우가 어떤 배우일지 가늠을 못할 정도로 그냥 정말 일단 미영으로 다가와줘서 사실 그 영화적인 무드와 톤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저를 좀 많이 오히려 아우러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편했고 그 이지은 배우님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창을 바라보면서 눈동자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굴리시거든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쳐다볼 때 그때 참 그냥 마음적으로 뭔가 그냥 그 눈동자 속에서 이 영화의 에피소드는 정말 이 에피소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참 그 배우님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에 제가 오히려 첫 촬영이지만 좀 많은 기운을 받았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찍으셨습니까? 어떻게 에피소드별은 어땠습니까? 거의 순서였던 것 같아요. 네, 순서대로 배치가 다 돼 있었고, 네. 촬영은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네. 아마 제 기억에 2회차, 이틀 정도. 그래서 각각의 대화씬을 이틀 정도씩 제가 테이블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영화라는 게 사실 뭐 십몇 분의 분량을 이틀에 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대화 형식을 할 때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화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집중해가지고 또 뭔가를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구나 이런 것 좀 미리 이제 알았던 게 있으니까 그게 토대가 돼서 좀 이것도 좀 적은 회차에 밀도감 있게 찍을 수가 있었죠. 그 첫 번째 에피소드들을 딱 보면서 딱 극중의 그 이지은 씨 상황하고 똑같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고 이야기를 잘 지어내면 믿게 돼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얘기가 뭐 고색 차이 나잖아요. LV 얘기 나오고 노숙자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200원 얘기 나오면 확 깨면서 가만히 있으면 여기 미국인데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 순간 재현의 얘기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야기를 이지은 씨도 그걸 알고 들었지만 극중에서 미용도 혹하고 듣는 것처럼 이 영화 속에 사파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님 사실 글도 굉장히 잘 써서 책도 여러 번 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건 토끼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노숙자 이야기들 그리고 중간에 또 인도네시아 이야기 등등등까지 수많은 몇 가지 파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다 이렇게 창작하신 건가요? 근데 그게 창작이기도 한데 또 어느 일부들은 그 제 기억들이 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뭐 가령 그러니까 이제 연우진 배우가 딱 두 번 계속 얘기를 듣다가 좀 장황하게 두 번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처음에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끼는 이제 겪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에요. 가위바위보까지 하진 않고 그때는 슈퍼 그 아줌마랑 둘이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토끼를 누가 데려갈까 그렇게 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저는 이제 집에 동생이 있으니까 안 된다. 집도 좁고 그래서 아주머니가 좀 데려가셔라. 그래서 뭐 서로 하다가 그분이 이제 배추 몇 개 주고 이제 기호하다가 이제 데려가가지고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기억이 있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인도네시아 담배도 개인적인 추억이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가 인도네시아 영화 감독인데 옛날에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만나서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한 몇 달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살았는데 그때 기억에 제 겨울 외투 입고 추우니까 겨울을 처음 겪었죠. 인도네시아 워낙 따뜻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늘상 그 담배를 폈는데 그 소리랑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 기억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야기상에서는 완전히 이제 다른 이야기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 영화 자체도
뭔가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저는 저한테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영화 안에서는 슬픈 어떤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저한테는 되게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되게 슬픈 추억이 사람들한테는 농담이 되는 하나의 뭔가를 또 이야기 안에서 이렇게 녹아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또 창작의 하나의 형태고 좀 본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좀 녹여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성질의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완전히 만들어진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인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창석이 중간에 이제 뭐 그 어쨌든 그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거는 이제 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노인의 이미지는 또 제 기억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에서 이제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연기를 하시는 입장에서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의 대화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자주 빨리 그다음 감정적으로 격하게 섞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길게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속 듣거나 아니면 그 반대거나 이렇게 연기 많이 하는 패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는 창석으로 나오셔서 청자로서 듣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인도네시아 그 친구가 있었던 그 윤혜 씨가 하시는 이야기, 유진의 이야기도 쭉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듣는 연기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듣는 연기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격하게 표현하기도 어려우실 거고 굉장히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사실 이 영화의 가장 연기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기도 했고 감독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도 이번에 연기의 어떤 포커스는 좀 누군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영화적 분위기를 잡아간다라고 그냥 짧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사실은 물론 제가 말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 입장으로서 사실 연기를 좀 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더욱더 깊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평상시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듣는 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연기적 표현들이 뭔가 좀 식상하거나 상투적으로 뭐 이렇게 좀 고만고만한 연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에 조금 더 유의를 기울여가면서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안에 어떤 해답을 찾자라면은 정말 뭐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본질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본질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말 깊숙하게 듣겠다라는 어떤 날것의 마음이었어요. 조금 더 순수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존에 어떤 연기들을 계속 해왔지만 기존에는 사실 뭐 제 나름의 어떤 연기적 방법들이 여러 시도를 하고 또 다양한 어떤 시도를 통해서 뭐 나름의 실패와 성공을 계속 해왔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뭔가를 계속 내가 색을 입혀가려고 했다면 이번 작업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더욱더 제 안에 우물을 파면서 제 안에 어떤 본연의 색깔들을 좀 지우게 되더라고요. 정말 현장에서 순수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계산하지 않고 그 현장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굳이 뭐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는 오히려 뭔가 초심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했고 정말 본질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사실 이제 이 영화를 그냥 얼핏 그 느낌으로는 굉장히 연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문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굉장히 영화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마법처럼 느껴지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 이 영화의 경우에는 작업실에서 먼저 봤거든요. 개인 작업실이 있는데 그때 작업실에 작은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을 틀어놓고 새벽 한 3시쯤 제가 이 영화를 봤거든요. 최적의 시간을 보셨네요. 네, 왜냐하면 이 내용도 그렇지만 그 유진이 나오는 파트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담배를 같이 피울 때 담배 타는 냄새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장면을 당연히 이 하나의 셔터를 찍으셨고 롱테이크를 찍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슴푸레하게 해가 지는 시간이라서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하나의 셔터 안에서 빛과 어둠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마지막에 되면 거의 완전히 깜깜한데 저는 어둠 속에서 스크린을 보고 있으니까 새벽 3시에 갑자기 사방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법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 장면은 감독님이 대놓고 찍으시고 또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찍으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시간에 찍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굉장히 그리고 이제 저희 영화가 뭐 이제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많은 회차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또 조금 이렇게 의지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언어로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근데 그거는 되게 많은 밀도가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고 많이 욕심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거를 이제 저번 회차에 어떤 특히 말씀하신 씨는 딱 한 타이밍밖에 없어요. 하루에. 그래서 그거를 엄청 긴장감이 높은 씬이었어요. 그래서 배우들도 엄청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서로가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더 집중력이 발휘해서 이제 된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 씬도 제가 이제 그런 영화적인 언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거 있잖아요. 저 영화는 되게 말이 많은 영화긴 하지만 대사가 많은 영화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화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저는 또 의외로 사운드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했어요. 예. 이 영화는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영화고 관객들에게도 뭔가가 들리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사운드에 대한 포커싱도 있었고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좀 어둠을 잘 묘사하는 영화였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그리고 그 경계의 시간 있잖아요. 뭔가 빛이 소멸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다시 빛이 드는 시간이나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지켜보고 관객들이 극장이란 공간에서 그런 좀 어둠이라는 것들을 편안하게 좀 느끼면서 그 어둠에 좀 잠기는 그런 어떤 그런 체험 같은 거를 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잘 만들어내면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주제적인 거랑도 잘 맞닿아 있고 그런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장면이죠. 네, 영화에서 이제 그런 게 세심하게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뭐 낮과 밤, 빛과 어둠도 그렇겠지만 꿈하고 현실도 그렇고 그렇죠? 픽션과 또 실제 있었던 일들도 그렇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은 실제로 여러 번 촬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장면 촬영하실 때 어떠셨는지. 네. 한 번 찍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두세 번 정도. 하루에 두세 번을 할 수 있는데 딱 한 타이밍만 실은 써요. 그 전에는 사실은 리허설 같은 개념이고 쓸 수 있는 타이밍은 한 번인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근처 그 경북 그 경희궁 그 근처에서 찍다가 거기가 회차가 2회차였거든요. 그래서 해질 때만 가면 우리가 글로 달려가서 그거를 이제 2번 시도한 거죠,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처음에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단순한 어떤 연기적 외에도 고려할 상황들이 좀 많았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둘이 걷는 씬도 있고, 동선도요. 네. 그래서 또 시간적, 공간적 제약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스트레스 겸 긴장을 좀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번 NG가 났던 것 같아요. 윤혜리 배우님이 대사를 건너뛰었어요 한번. 근데 워낙 둘이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너뛰어간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상황의 끝을 한번 이렇게 갔었던 그 NG 컷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NG였음을 알고 다시 한번 촬영을 더 했었는데 그 순간에 근데
그때 사실 그 워밍업 하는 그 엔진 왔던 순간에도 사실 저는 윤혜리 배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집중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그 대사가 엔진한 것도 모를 정도로 일단은 첫 테이크를 갔었으니까. 그래서 워밍업을 굉장히 잘한 상태에서 두 번째를 갔는데 두 번째 테이크에서는 진짜 좀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빛이 더 어두워지면서 담배를 피는데 그 어둠 속에서 보여지는 그 불빛이 너무너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필 두 번째 테이크에서 서울의 그 야경이 불이 하나하나씩 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감독이 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작진들 그러면서 뭔가 이 마음에 저도 이게 쫙 가라앉는 기분 속에서 묘한 일렁임이 있더라고요. 담배 소리도 더 크게 들리고 상대 배우 목소리도 더 크게 들리고 제 마음의 깊이도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을 그 두 번째 테이크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독님이 그것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한번 촬영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굉장히 좀 마음적 동요를 많이 일으켰던 그 순간이었죠. 저도 사실 이렇게 촬영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어떤 영화적인 촬영 기법과 어떤 그 상황들이 사실은 좀 전에 해보지 못했던 작업이었고 잘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어서 이번에 좀 저도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담배도 그러면 실제 인도네시아 담배인가요? 네. 제가 이제 그 친구가 한번 나중에 잘 돼서 본인이 인도네시아 영화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최악의 하루를 초대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나라에 가서 그 친구를 한 7년 만인가, 6년 만인가, 7년 만인가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그 나라 자체가 그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가 피던 담배 냄새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거 피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추억이 있어서 네. 그 담배를 두 갑인가를 사왔어요. 사와서 하나는 이제 그 추억으로 좀 펴보고 하나만 좀 남아 있었는데 소품을 쓰시는 네, 그때 또 아슬아슬했어. 왜냐면 그거가 필 때마다 이게 사라지니까. 네, 그게 어차피 뭐 그게 낮에 찍어도 여러 테이크는 못 가요. 그 담배 개수가 있으니까. 또 저는 그 소리가 나는 그 담배로 해서 그 사운드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살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고, 그리고 제 기억에 다 촬영하고 아마 한 개비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믹싱실에다 전달해서 그 소리를 좀 더 잘 살릴 수 있게 해서 이제 거의 얼마나 함부로 사시지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보통 담배 한 번씩 사잖아요. 그걸 좀 더 사왔어야 됐는데 영화를 찍을 줄 모르고 그거 이런 데서 이렇게 추첨해서 하나씩 너무 좋아하는 그런 또 뒷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었네요. 세 번째 에피소드도 굉장히 저는 사실 김상호라는 배우를 굉장한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여기서 이제 김상호 씨가 이 연기를 하는 걸 보면 눈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절망 끝에서 어제 막 기적 같은 일을 자기가 정말 믿은 것 같고 본인도 반신반의하다가 오늘 또 귀인까지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아내가 사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말하는 그 눈빛이나 이런 게 사실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등짝을 100대를 때렸다는 둥, 약수를 받았다는 둥. 근데 정말로 저 사람 저렇게 믿는구나가 믿어지는 그런 굉장히 좋은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연우진 씨한테 먼저 여쭤본다면 그렇습니다. 그 장면에서 얘기를 들을 때 죄송합니다. 그 창석의 마음을 상상해 보게 되는데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남자가 이 청산가리까지 물속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때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다른 파트하고는 달랐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창석의 마음이. 일단 저 이제 가장 그 리액션이 사실 다른 에피소드들보다 그때가 가장 제 대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귀 기울여서 김성호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 사실 저 감정이 좀 너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너무 그 두 눈을 이렇게 빨간 눈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슬픈 얘기를 저한테 정말 이렇게 정말 또랑또랑 순수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진짜 감정을 좀 억눌렀던 것 같아요. 제일 좀 눈물이 많은 편인데 평상시에도 그때 좀 감정이 벅차서 오히려 좀 저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봐 그때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테이크들이 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제 본연의 모습들이 좀 나와가지고
근데 선배님께서 정말 그런 감정을 툭툭 건드시더라고요. 정말 그 순수한 연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에피소드로 있었던 것 같고, 글쎄요, 저는 사실 이제 그때는 뭐랄까, 그 청산가리를 딱 보고 나서부터는 어느 순간 창석의 이야기로도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객들한테 어떻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 사실 좀 의아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순간 생각을 했던 게 이것 또한 좀 창석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에피소드 연기를 하면서 소설가니까. 네, 사실 뭐 우리가 영화에서 그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하지만 뭐 관점에 따라 뭐 소설이 달라질 수 있듯이 이거는 어떻게 또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기에 따라서 어느 지점은 허구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정말 정말 지어낸 이야기, 어떤 거는 정말 실존하는 이야기 이렇게 그 경계가 무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유일하게 한번 계산을 하려고 했던 그 지점이 그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냥 정답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정말 지문대로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만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그 청산가리를 이렇게 물에 타는 순간 저는 혹시 무슨 실수해서 혹시 직원이 먹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막 서스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중간에 한번 김상우 씨가 말하다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해서 물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청산가리라는 것과 자기가 찾아온 기적 같은 희망이라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어 있고 그날 또 아침에 부인이 실제로 새를 품 안에 안는 굉장히 이 좋은 꿈을 꿨는데 실제로 청산가리가 들어와서 첵첵거리잖아요. 이제 그대로 다 되는구나 했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또 이 앞 에피소드에서 죽어가는 것 같은 비둘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겹치면서 굉장한 아이러니가 돼서 또 김상우 씨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마지막에 툭 던지듯이 아내가 죽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어떤 그 관객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하시게 관객이 기대를 그 이야기에 몰입해서 그 아내에 대한 어떤 희망을 관객들이 갖고 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청산가리 또 새 실제로 죽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이 세 번째 에피소드의 아이러니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전체적인 구성 안에서 뭔가 이렇게 같은 상실과 같은 고통이 맴도는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별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어쨌든 창석이라는 인물이 그 에피소드를 통과하면서 그 내면이 변화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어떤 사연들이 더 어울릴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성화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관객들이 느끼기에는 그 어찌할 바 모르는 어떤 연민의 감정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를 바랬고. 그 씬을 연출할 때는 저는 이제 두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는 어쨌든 성화의 그 클로즈업의 그 김상우 배우의 어떤 얼굴의 스펙타클, 표정의 스펙타클, 이거를 이렇게 좀 느끼게 하고 싶었고, 뭐 대사 중에서도 등짝에 불로 새겨넣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되게 불같은 연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연우진 배우는 되게 물같이 그것들을 이제 받아치면서 하는 그 연기를 해서 그 어떤 반응이 또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이 영화 안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는 결국은 창석이 누구한테 들려주기 위한 이야기를 쓰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쓰기 전에 이 사람의 내면이 바뀌는데 그 내면이 바뀌는 거는 자기의 고통과 상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의 고통과 상실을 더 잘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 듣는 것 때문에 자기 길을 찾는 창작자에 대한 것들과 제가 이제 모티브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이 에피소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거 자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청산가리를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예,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 여러분이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스포일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가 이 사람한테는 이게 죽음의 유혹이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큰 고통과 상실이 있어서 그걸 또 가져온 거기도 하고 그게 어떤 나중에 하는 이 사람의 창작에 또 대한 한 형태랑 같이 또 연결지어서 좀 관객들이 생각을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에서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중요하지만 예, 그 에피소드에서는 좀 아까 그 연수진 배우도 되게 그걸 잘 느끼고 있는데 그 청산가를 가져오는 그 신 자체가 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처음에 그 가져올 때는 저 사람이 죽을까봐 저 사람 못 죽게 하려고 갖고 오는 게 처음 보이는데 네네. 후반부에 가면은 본인이 오히려 죽음을 가져와서 자기가 청산가를 갖고 다니는 사람의 심정이 그런 장면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묘한 느낌이 있고요. 연출적이나 아니면 그게 세팅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1대1 대화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화를 할 때도 세 사람이 얘기할 때도 서로 이렇게 대화가 하는데 1대1로 하면 저 사람이 안 들으면 그에게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대1 대화만 영화 속에서 5번이 펼쳐지게 되는 사실이다. 근데 그 5번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대하는 그 앉아있는 자세나 서서 있는 대화하는 그 자세가 5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것도 있고 한 사람은 서 있거나 옆으로 비껴 있거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그 자세들이 5가지가 다 다르도록 설정한 것은 이 서로 간의 어떤 그 굉장히 밋밋한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서 5개로 많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각각의 대화마다 그 자세가 중요했던 건지 그거 여쭤보고 예, 저는 그러니까 최악의 하루도 그렇고 테이블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제가 이제 구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순한 구성을 가지고 있대. 저는 단순한 구성이 더 이렇게 미묘하고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잘만 만들면은 깊이 있게 그 어떤 패턴들이나 그 층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반복시키면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악의 하루 같은 경우는 뭐 걷다가 뭐 차 마시다가 걷다 차 마시다 하는데 그 패턴이 있고 그 안에서 또 공간에 대한 것들을 또 보는 게 다르고 같은 공간도 다른 시간대에 보여줄 수 있고 하면서 계속 그 레이어를 이렇게 쌓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테이블도 이제 그런 저는 좀 형식적인 실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도 뭐 어쨌든 뭐 중간에 3사람, 4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는 시퀀스가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둘 간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시키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배치는 그 관계성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관계성이라고 공간에 대한 느낌을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이제 그 미영과의 에피소드에서의 어떤 관계성에서의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사실은 이제 그 대화의 패턴인데 그 안에서 유진하고 할 때는 또 걷는 동선을 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리듬상에서도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저는 그 성화와 이제 그 미영 같은 경우는 그 배우들이 어쨌든 연기적인 합으로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고 그 유진하고 주우는 그 공간의 무드가 더 떼어지면서 그게 더 뭔가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공간에 대한 묘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영화 자체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포개해 놓으면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구성 자체도 그 단순한 구성 안에서 조금씩 변칙적으로 가는 것들이 저는 관객들에게 또 되게 재미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또 둘 간의 대화들로만 해서 영화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그런 변주가 사실 이 영화의 어떤 시적인 리듬 같은 거를 실제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부분이 있고요. 연우진 배우님께도 이제 그걸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다섯 파트너, 심지어는 이제 전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연달아서 연기를 하시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장면은 김상호 씨가 연기할 때는 그런 위치에서는 상대방을 볼 수밖에 없는 위치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텐더인 그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가게 되면 그 바텐더인 준이 얘기를 할 때 슬쩍슬쩍 안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몰래 훔쳐볼 수도 있고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연기할 때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차이로 다가오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은 정말 조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일단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현장을 이렇게 정말 그 있는 그대로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면서는 좀 더 사실은 사실 리딩했던 거랑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점들이 너무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주영 배우님이 딱 분장을 하고 딱 처음에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그게 사실 신비롭고 뭔가 이렇게 좀 톡 쏘는 어떤 조금 탄산의 느낌을 살짝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조금 뭔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뭔가 나 혼자 항상 몇 번 찾아왔던 빠지만은 나도 모르게 저 친구가 나한테 말을 좀 걸어줬으면 하는 오히려 마음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주영 배우님이랑 리딩을 가장 많이 했었는데 리딩한 거 외에 어떤 생각들을 가장 창의적이고 뭔가 어떤 날것의 느낌을 좀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시도를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항상 또 위스키를 들고 다니시는데 그때는 사실 담배도 좀 많이 피기도 했고 위스키도 제가 사실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연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날것의 느낌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좀 재밌게 표현된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마지막 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가장 날것의 느낌대로 창의적인 표현들이 조금 나왔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 시 구절 중에 뭐 기다린다는 말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구절만큼 이 영화에 어울리는 시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도 그렇고요. 그 장면이 사실 이제 네 번째 찾아가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주영 씨나 이 연우진 씨의 어떤 배우로서 갖고 있는 강렬한 매력이 너무 잘 발휘가 되기도 했고, 근데 그 장면을 이제 보면서 이제 영화의 어떤 그 기본적인 구조나 설정을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다 누군가를 잃었지 않습니까? 다 주변에서 잃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몸 안에 있던 태아이든 아니면 뭐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간에 유일하게 잃지 않은 사람이 이제 사실 바텐더인 주은이에요. 근데 주은은 그 대가로 기억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사실은 주인공이 소설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네 번째 챕터에 오게 되면 주인공이 누군가를 창작하는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챕터가 마지막이 대단원인 다섯 번째 챕터가 가장 긴밀하게 붙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말씀한 것 같은 이주영 씨가 연기한 주은이라는 배우는 영화 속에 등장해서 그 아픈 고통을 겪는 나머지 캐릭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텍스트 바깥에 있는 캐릭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좀 상처가 있지만 가장 건강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에피소드 구성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어쨌든 그 마지막에 창속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가장 큰 구분점을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쨌든 창석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관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창석이란 사람을 보는 시선이 하나 있는 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읽히는구나, 이런 것들의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거기에서 저는 그 주은이란 사람의 캐릭터도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좀 느슨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하지만 자기 말을 더 많이 하고, 뭔가 좀 천진난만한 데가 있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뭐 시를 쓴다고 하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투머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인데 모심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그리고 창석이란 사람에 대한 어떤 상처를 또 봐주는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창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내면의 변화를 마지막에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제 완성을 해놓고 이렇게 볼 때 그 에피소드가 좀 편해요 보기에.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감정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되는 공간이고 실제로 공간 자체도 실은 다른 공간들은 제가 영화적으로 세팅을 했다라기보다는 뭐 빛과 그림자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그 실제 있는 공간은 그대로 썼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공간은 저희가 뭐 실제 바를 빌려서 하긴 했지만은 그 외형을 다 바꿔가지고 가장 세팅이 많이 된 공간이기도 해요. 그 공간 자체가. 그런 것들도 재밌었습니다. 가게 하셔도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저런 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거기랑 관련해서 감독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영화는 물론 이제 상실에 관한 그 부분도 있고 영화가 감독의 영화 중에 가장 어두운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죽음의 그림자도 있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가 창작이라는 행위에 관한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본인이 시를 써야 되는데 시에 소재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의 기억을 술 한잔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한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 듣고 나서 토끼 얘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소설가는 그 토끼 얘기를 소설에도 못 쓰는 거잖아요. 팔았으니까. 그럼 이제 시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과연 주인이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특정한 사건을. 그 다음에 그 경험한 얘기를 자기 얘기든 들은 얘기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처럼.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마지막에는 그것을 실제로 창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치면 이야기의 주인에 관해서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감독님도 실제로 창작을 하시니까 이야기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이런 설정 속에서. 이야기의 주인은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을 팔잖아요. 기억을 파는데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억을 파는 거고 또 기억의 그 본질하고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의 어떤 사연들이 있지만 실제로 저는 연우진 배우가 토끼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 연기가 연기하는 게 어떻게 그게 말이 재밌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저 말을 저렇게 맛있게 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렇게 빠져들면서 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때도 이제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추억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배우가 자기의 추억처럼 되게 재밌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제 추억이고 제 기억이긴 하지만 그 기억의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식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그렇게 던져져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야기의 주인은 누구인가? 감독인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놓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던져놓고 그 여기에서 이제 창작에 대한 걸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뭐 좋은 창작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창석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본인의 관점에 따라 겪은 이야기도 소설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상실을 직접적으로 아마도 표현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어떤 상실감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더 면밀하게 보고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고 자기의 어떤 중심이 서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만들어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좋은 문학을, 저는 좋은 영화나 좋은 문학을 봤을 때 그것들이 뭐 영화적으로 아니면 소설로서 새로워서가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저를 느끼게 해주고, 아, 이 작가는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매듭을 짓는구나. 아, 여기에서 사람의 어떤 것들이 이쪽으로 더 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더 알게 해줄 때 되게 감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결국은 본인의 어떤 내면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때 만들어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제일 다 중요하지만 그 또 이제 우리가 주인공의 사연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극되기도 했던 자기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이제 우주비행사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 장면에서 연기할 때는 이제 물론 상대 그 목소리 연기를 하신 분이 있지만 목소리 연기하신 분이 그 중간에 잠깐 나왔던 버스에서 바라봤던 그 여자 맞아요. 그 여자죠? 네. 같은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마 아내로 착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일단 그냥 그건 관객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그게 좀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임선우 배우라는 분이 이제 거기에서는 특별 출연을 하고 전화 목소리로 나왔는데 그거는 뭐 크레딧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지만 뭐 그게 이제 뭐 극적인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아니니까. 그 연기하실 때 그럼 이제 거기서 사실상 이제 물론 전화 연기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영화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감정에 그 가장 깊은 시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 연기를 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떠실까요? 일단은 이제 그때 역시나 이제 사실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니까 그런 어떤 감정에 제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사실 처음에는 그때 더 테이블 때 우리 문철과 혜경의 에피소드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어떤 분위기를 좀 갖고 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임수정 배우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감정의 깊이를 조금 더 파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날 현장에는 사실 윤혜리 배우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윤혜리 배우님께서 오셔가지고 현장에서는 윤혜리 배우가 쳐줬고 나중에 이제 목소리를 입힐 때는 임선우 배우가 네, 그래서 사실 윤혜리 배우님의 어떤 그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특히나 이제 그 에피소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뭐 공중전화에 딱 들어가 있는 지저분한 공중전화 이렇게를 딱 보면서 그때 그 주는 그 공간의 힘이 아무도 찾지 않는 어떤 그 공중전화에서 받는 어떤 공간적인 힘이 정말 제 감정의 깊이를 조금 더 건드렸던 것 같아요. 역시나 감독님께서 항상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는 그 공간의 힘을 좀 많이 빌렸었고 또 윤혜리 배우님이 힘을 많이 빌려서 그 촬영에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여러 번 찍으셨나요? 네? 그 장면을 여러 번 네, 찍으셨나요?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원테이크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때 한 7, 8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때 저는 이제 사실 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면서 이렇게 막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잘 못하는 편인데 저는 그때 사실 몇 번 했던 것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연기하시면서 니들 다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연기하셨구나.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주셨던 그 질문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사실 약간 저는 최악의 하루도 떠오르면서 뭐라 그럴까 이 영화가 작정하고 판타지는 없는데 사실 영화가 굉장히 싱그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영화의 시작을 생각해 보니까 노인을 보게 되었던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게 되었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꿈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최악의 하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창작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꿈과 현실과 그것이 창작으로까지 이어져서 그것을 쓰면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더 흥미롭게 보이는 것은 이제 시각적인 선택일 텐데 영화에 이제 제목도 아무도 없는 곳인데 이 사람이 청산가리를 한 번은 타고 한 번은 바라보다가 나가지 않습니까? 밤에 나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거리에. 근데 새벽에 나갔을 때는 아무도 없다가 마지막에 노인 두 분이 서로 부축하면서 아마 커플로 보이는 그분을 봤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이제 흑백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 그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이 주인공이 그 프레임 아웃하고 나면 앞에 나왔었던 그 여성과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같이 나오는데 그 장면도 역시 흑백으로 선택이 되었어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뭐 꿈이나 아니면 현실이나 아니면 소설 속의 이야기나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처럼 보이는데 이 두 장면을 흑백으로 하신 것에 대한 감독님의 마음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경계가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도 저는 그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어떤 판타지는 아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은희 한예리 배우가 맡았던 은희랑 이화슬이 맡았던 류웨이가 꼭 창작자가 만들어낸 등장인물이 같이 걷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같이 지어졌을 때 이야기들이 확장되고 재미가 있어진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환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를 계속 좀 만드는 것에 대한 재미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도 이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오게 된 부분들도 많고 사실 그 영화를 할 때는 은이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은이란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모험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곳은 연우진 배우랑 같이 여러 사람들을 모험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경계 만드는 이야기와 그 만들어진 이야기와 그 바깥의 경계나 또 이 이야기 안에서는 죽음과 삶의 관계나 또 어쨌든 그것들이 창작에 대한 거랑 가치 결부에서도 또 좀 생각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돌놓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 하나의 씬에서 이 사람 그 모자지간이 걸어가는 거는 창석이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이 사람이 만든 이야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흑백으로 배치를 했고 마지막에 노인이 걷는 것에 대해서 노부부가 걷는 것에 흑백으로 한 거는 또 이것도 이제 너무 제 생각을 다 말하는 거가 또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여기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리고 처음에 첫 에피소드로 보면 늙음에 대해서 좀 쓸쓸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창석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늙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큰 동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저는 이제 요새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로 해서 좀 쓸쓸한 영화지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내면이 밖에서 창작하는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 행위 자체에 죽음의 그늘이 같이 붙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그냥 누군가는 저는 창석이 청산가리를 막 먹고 죽은 게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려도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뭔가 두 가지의 것들이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생기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쭈하게 그렇지만 이 영화는 마지막에 수많은 연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맨 위가 처음인가요? 네.
안 쓰시는 거죠? 연호진님만의 분위기가 굉장히 잘 스며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어떤 점이 이 영화를 연기하실 때 가장 힘드셨습니까? 이런 거 질문 드립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 이 영화를 연기하시면서. 네, 정말 모두 다라고 말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감독님께서 이번 작품은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자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굉장히 밀도 있는 작업이었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진행을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매번 순간이 정말 긴장의 연속이자 되게 좀 타이트했던 그런 스케줄이어서 사실 딱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힘들었던 거라기보다는 이제 감독님께서 항상 이렇게 창작에 대한 고민과 이런 뭐 영화적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깊게 또 더 넓게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옆에서는 저 또한 어떤 창작자로서 좀 많이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힘들다라고 애둘러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 자신을 조금 더 다그치고 저도 좀 연기자로서 또 혹은 창작자로서 조금 더 제 삶을 한번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힘들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건 아니죠? 네. 역시 그 우진 배우님한테 질문인데요. 박지혜님이신데요. 4명의 배우님들과 함께 연기를 하셨는데 어떤 배우와 합이 가장 잘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어려워. 이런 것도 모두 다 이런 것도 안 돼요. 하나 딱 찍으셔서. 글쎄요, 이제 호흡이라고 생각을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 제 감정을 건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의 연기라는 게 제 자신의 경험을 좀 비추어서 가끔 표현될 때가 있고 제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에피소드나 세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아프고 그렇다라기보다는 제 주위에 또 누군가의 어떤 조금 지나온 시간들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 건강을 잃어가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제 생각을 계속 이렇게 침범을 하는 그 순간들이 있어서 사실 그 순간은 제가 몰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흡이 좋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순간 사실 상대 배우님의 덕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이렇게 너무 선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상처 안 받다고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몽드 공공님께서 창석이는 왜 아내한테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마지막에 말을 했을까요? 그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았는데요 라는 또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뭐 어쨌든 꿈속에잖아요. 예, 꿈이고 그냥 꿈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하지 못한 말이나 자기의 어떤 것들을 좀 드러내는 순간이니까 이 사람이 좀 눌려 있고 이렇게 뭔가 그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감정들이 좀 잘 들어오는 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금연하기는 글러버린 창석이라고 하는데 핵심인데요. 그 영화의 핵심. 영화 볼 줄 아시니까 명잘알이네요. 네. 감독님 영화에서는 소품 하나하나 뒷 에피소드가 깃들어 있어 재밌는데요. 창석이 미영과 처음 만날 때 읽고 있던 소설책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책으로 설정하셨나요? 아니면 그게 의미가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해놓고 제가 민음사 책이었는데 이거 브랜드 얘기잖아요. 그 의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다시 보면 알 텐데. 근데 저는 테이블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좀 책에 대한 것들을 배치를 했고 뭐 그런 책은 다 좀 의미 있게 쓰는 편이거든요. 조제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영화의 내용이랑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를 넣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다시 가서 무슨 책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앵콜 지비를 보내봤습니다. 네.
자, 훈제님께서 감독님 영화 굉장히 잘 봤는데요. 영화 내에서 조연 혹은 단역으로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 아이, 병과성 환자 등 사회적인 약자가 많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물들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 이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포지션을 시킨 거는 아니고, 뭐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 요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서 본, 그러니까 아직 있는데 공중전화 부스처럼 또 어디 그냥 뒷거리처럼 그런 데를 사람들이 한 번 다시 돌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또 많은 일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일상으로 느끼는 것들이 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것들로 다 여전히 있는데, 특히 영화라는 거 안에서는 그 그룹이 되게 좁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가면은 어느 공간에는 노인들만 있는 공간도 있고, 예, 그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 그리고 이 세상은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같이 섞여서 살고 실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담기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담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진님께서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창석의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소재의 죽음이 나오는데 페르소나가 밤을 걷다에서도 그렇고 평소 죽음에 관한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삶과 죽음이라는 게 이 창작에 대한 은유적인 것의 모티브로서도 쓰이기도 하고, 저는 또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어두움을 들여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빛이라는 것과 또 어둠 안에서, 음영 안에서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것들도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죽음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무거움도 잘 들여다봐야 삶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도 살면서 점점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결국 이제 그런 화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 좀 찍어라님께서 당연히 감독님이 아니고 아마 오늘 촬영을 많이 해주실 분은 계신 것 같은데, 그만 좀 찍어라님께서 영화에서 여자들은 왜 연우진 배우님께 담배를 권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저는 좀 그게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 담배 피다 죽는다 얘기하는데, 아까 누구 닉네임처럼 금연을 못하면서 계속 실패했던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것도 이제 그 연결지어서 좀 재미있게 이야기들이 확장되는 작은 소재지만 이제 그런 코드라고 생각했고, 이제 의미적으로 또 그 담배라는 게 좀 이렇게 중요하게 쓰고 싶었어요. 연우진 배우님 담배를 실제로 피시면서 연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 피시는데? 아니 실제로 폈습니다. 실제로 펴서 평상시에도 피시는? 평상시에도 뭐 가끔 평상시에는 즐겁게 피는데 영화 찍을 때는 즐겁게는 못 피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금연을 했다가 또 피는 영화적 이렇게 폈을 순간에는 또 잠시 그 순간 조금 피고 이렇게 하는 순간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배우는 금연을 못 하겠네요. 진짜 금연을 했는데 영화에서 피는 장면이 나오면 억지로라도 피워야 되니까. 그럼 이제 담배가 안 피는 영화를 고르겠죠. 네. 금연을 하는 배우라면. 베이비 12님께서 연우진 배우님은 이번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영화의 대사? 저는 이제 그 절망 끝에 희망이 있다. 네, 그 대사가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 영화를 딱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묘하게 제가 바다 보는 걸 좋아해서 그 바다 이렇게 수평선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경계에 있는 어떤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느낌이 뭔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대사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노원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창석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탁월한 외모 이런 거 아닌가요? 본인 얘기했는데. 자, 죄송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창석 앞에 오면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창석의 매력은 무엇일까요?라고 제가 끝날 때가 돼서 좀 띄워드리려고. 그렇죠. 글쎄요, 어려운데요. 창석의 매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또 역시 외모가 안 빠지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이제 창석이 뭔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저도 그러니까 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자도 뭔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결국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연들을 말하고 있는 많은 등장인물들의 그 사연에도 많이 집중하고 거기도 감동을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연기에 그렇지만 조용히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창석의 표정에서 많은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미영과 대화를 할 때 그걸 제가 편집할 때 느꼈는데 되게 잘 듣고 있고 그 미영을 보는 표정 자체가 다 엄마를 보는 표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반응하는 것으로 그것들이 되어 있고 잘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좋은 창작이다라는 생각만 하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지향을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다시 듣는다라는 게 뭔가 듣는다라는 것의 매력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석 그리고 창석을 연기한 연우진 배우의 연기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두 개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베가본더님이신데 영화에 나오는 두 가지 위스키는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위스키인가요? 라고 알아보시는 분이시네요. 네,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위스키를 다 좋아해요. 한두 개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기 아벨라우라는 이거 브랜드 얘기해야 되네. 그거는 또 병이 이뻐가지고 거기에 잘 어울리겠다. 근데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님께서 창석이 기다리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텐더에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냥 그런 편하게 있기 위한 어떤 거짓말, 그냥 그리고 자기의 어떤 좀 약간 쓸쓸한 거짓말이잖아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관심 끌려고 관심 끌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가?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거기에서 또 이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부분들이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기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기다려서 오지 않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이게 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네, 질문들 다들 이렇게 재밌고 또 창의적인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개봉 첫날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일 텐데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인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자리인데 그렇죠? 처음 개봉해가지고 되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요새 새삼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잘 메워주시고 정말 꽉 차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신 것들이 중간에 거리두기가 잘 되어 있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이렇게 수많은 감정들이 있었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특히나 저도 이제 뭐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한 해 이렇게 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겠는데 저 또한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뭐 나름 제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조금 당황도 하면서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김종관 감독님의 영화를 저도 최근에 봤었어요. 언론시대 하기 전에. 최근에 보고 나서 진짜 제 삶과 또 제 인생에 대해서 잠시나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순간을 조금 멈추면서 좀 깊게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과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영화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좀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면서 또 각자의 인생의 또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